예, 외교관계에 관한 외교관계법 혹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부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1961년에 채택이 됐고 발효하는데 64년에 발효를 했으니까 3년 만에 발효를 한 거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발효가 된 조약에 속합니다. 지구상에 조약이 몇 개나 있을까요? 타자조약만 해도 수천 개, 양자조약까지 하면 수만 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그 수많은 조약 중에 가장 잘 지켜지는 조약이 뭘까?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얘기를 합니다. 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왜 잘 지켜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외교관들이 한국에 와 있어요. 그죠? 한국의 외교관들이 미국에 와 있어요. 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기본적으로 그 외교관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약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미국의 외교관들을 잘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와 있는 한국 외교관들을 잘 보호해 주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상호간의 인지를 잡고 있는 것과 유사한, 내가 잘 대해줘야 상대방도 내 외교관들을 잘 대해줄 테니까 상호주의가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이 분야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외교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가 작용이 된다. 그래서 이게 외교관계를 규율하는 조약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제 조약집 127페이지에 나오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요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1961년에 채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963년에 채택된 영사관계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 국제사회화법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196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사관계 협약이 요거 1963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끔 여러분들 영화나 아니면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외교관을 추방하는 거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외교관을 추방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이런 부분 볼 수 있겠지만, 외교관은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외교관이 미국에 파견이 됐는데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미국에서 행하여진 범죄 행위니까 아까 우리 살펴본 국가관할권 개념에 따르면 미국이 당연히 한국인 외교관 처벌할 수 있어야죠. 미국에서 행해진 범죄 행위니까 속지주의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하면 안 돼요.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을 기피인물로 설정을 해가지고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하기 전에 한국 대사관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람 소환해라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한국 외교관을 한국으로 소환시켜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인 그 외교관은 한국법에 의해서도 범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관할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외교관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 외교관을 재판에 회부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살해, 과실치사겠죠.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은 뭐 사람도 죽이고 뭐 온갖 범죄를 다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외교관으로서 파견된 그 주재 국가에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추방이 돼서 혹은 소환이 돼서 자기 본국에 와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99페이지에 외교사절단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외교사절단은 대사가 있고 사절단의 직원이 있다. 그 사절단의 직원에는 다시 뭐 참사관, 1등 서기관 이렇게 외교관의 신분을 갖는 자도 있고,
사무직원, 기술직원, 이런 영무직원처럼 단순 직원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절단의 장의 계급은 대사, 공사, 대리공사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절단의 장, 대부분의 경우는 대사인데 대사는 상대방 국가, 주재국의 수도에 대사관이 있거든요. 보통 그 수도에 위치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 있는 한국 대사는 미국의 국경일이라든지 미국의 각종 행사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참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공직자가 된다든지 국제기구에 가게 되면 서열을 따지게 돼요. 똑같은 대사가 수십 명이 단상에 앉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가운데 앉을 것이냐,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를 석차라 그래요. 석차.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성적 받아보면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 대학원생 보면 GPA라 그래서 학점 평균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학을 간다 그러면 석차를 표시한 GPA를 내라는 대학도 있어요. 그런 데 같으면 예를 들어 뭐 영문학과가 100명인데 나는 3.75를 받았다. 그 성적표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적표에다가 밑에다가 석차 3.75면 몇 등 정도 되나요? 20 슬래시하고 100명.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 20등이다 하는 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측에서 학점도 많이 인플레가 돼 있는 학교가 있고 짠 학교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집고 모집단 그룹에서 네가 몇 등이냐 그거를 내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게 석차예요. 근데 대학 사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삼성이나 LG에서 사람 뽑을 때 서강대 3.75하고 예를 들어 연세대가 3.75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학교의 레벨이라 그럴까요? 학교의 프레스티지는 연대가 더 높을지 모르지만 학점의 프레스티지는 서강대가 더 높을 거예요. 왜? 서강대는 학점이 워낙 짜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고려해서 인사팀에서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나 LG나 큰 회사, 현대 이런 데는 각 학교의 그 평균 학점이니 뭐니 이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판단하는 기초로 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게 그러면 대사들이 이제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서 행하는 미국 그 독립기념일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 근데 이제 각 대사들이 자기 국가를 대표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상에 이제 의자에 앉게 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너는 여기 앉고 너는 여기 앉고 그 지정을 할 수 있냐? 그거 아니에요. 대사에도 석차가 있어요. 그 석차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미국의 대사로서 누가 먼저 왔느냐가 석차예요. 보통 우리나라 대사는 미국에 가면 2, 3년 근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석차가 높은 위치에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래된 대사들, 중동 대사들이 많이 차지한다 그래요. 사우디, 미국 주재 사우디 대사, 보통 이제 왕의 친척들이 가거든요. 왕의 친척들 중에서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략적으로 상당히 이게 정치적 기반이 있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쫓아낼 가능성이 있는 왕족, 미국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 앉아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대사로 가면 20년도 있고 30년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석차 1위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대사관에도 서열이 있다. 그 순서는 누가 먼저 부임했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사절단의 임무가 뭐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접수국에서 혹은 접수국이라고도 하고 주재국이라고도 하는데 파견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미국의 국경일에 이수혁 주미대사가 참여를 하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나라의 국경일을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 그 나라에 있는 대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행사에 참가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한다. 그 다음에 접수국 내에서 국제법이 인정하는 법인 내에서 파견국 및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여러분들이 미국을 여행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연락할 게 한국 대사관이에요. 그럼 대사관에 이제 영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영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뭐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됐든 아니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영사관에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사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도 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인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든 거기에 주재하고 있는 사람이든 관할권을 행사해서 한국인을 뭐 치조를 한다든지 조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있는 영사한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 문제가 생기면 영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법적 조력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영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또 이런 게 많이 있었다 그래요. 유럽에 이제 우리 배낭여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지갑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대사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사관에 가서 다짜고짜 돈 빌려 달라 그런데요. 왜냐면 잘 데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비행기 표도 아직 멀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래도 들은 얘기는 있어서 대사관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사관을 찾아가서 얼마를 빌려주면 내가 귀국해서 갚아주겠다 그러는데 안 갚아주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찾아오면 외교부에서 관장하는 어디 통장으로 부모한테 연락해서 거기에 돈을 넣어라.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대사관에서 이렇게 그 돈을 바로 연결해서 찾아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래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사례도 많이 줄었겠죠. 왜냐하면 요새는 다들 이제 카드 한두 장씩은 가져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카드는 해외에 나가서 또 돈을 직접 찾을 수 있는 그 ATM 기계에서 그 나라 현지 통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카드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잃어버린다 해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할 때는 예를 들어 카드를 한 두세 개 가져가면 하나는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하나는 배낭에 넣고 뭐 하나는 또 다른 데 넣고 해서 호텔에 놔두고 다니든지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카드를 한 지갑에 뭐 카드 꽂고 줄줄이 꽂아가지고 그 지갑 잃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대사관을 찾아가게 되면 임시여행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서 여러분들이 귀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해외에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일단은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외교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파견국에서 자기 나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접수국의 정부와 교섭하는 거, 그 다음에 접수국의 사정을 적절한 수단으로 확인해서 자기 본국에다가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외교관이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 방위비 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올려주면 미국이 그거를 억셉트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파악하면 협상을 하기가 쉽겠죠. 외교관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국의 정보를 파악해서 우리 정부에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급적 고급 정보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의 역할로서의 정보 파악, 그 나라의 정보 입수라는 거 하고 스파이 행위의 한계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스파이 행위는 하면 안 되거든요. 스파이 행위를 하게 되면 외교관이 스파이 행위를 하게 되면 주재국 정부에서 그 정보를 알게 되면 페르소나 난 그라타, 우리말로는 보통 기피인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페르소나 난 그라타라고 해서
한국 정부한테 소환해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러는데 소환을 안 해가면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추방을 당하게 되면 우리 정부의 공무원, 외교관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정보원들도, 미국 외교관들도 우리나라의 온갖 고급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우리 국정원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명이 추방당하면 우리도 3명을 추방하는 거예요. 한미 강한에는 동맹국가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 미국과 소련 간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소련 러시아에, 그러니까 러시아에 미국 대사관을 새로 짓는다. 그 건물 짓는 재료들을 다 미국에서 싣고 가요. 안 그러면 그 도청 장치를 어디에다가, 그 건물 재료 어디에다가 소련이 넣어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청당하지 않기 위해서 건축 재료를 다 가져가요. 가져가서 짓는 거예요. 그만큼 정보 수집을 둘러싸고 주재국과 파견국 간에는 실질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는 외교부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온갖 부처의 공무원들이 다 나가요. 산업부에서도 나가서 그 나라 산업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교섭도 하기도 하고요. 특허청에서도 나가서 그 나라의 지재권 정책이라든지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 나간다고 보면 돼요. 국방부에서도 나가요. 국방부에서 이제 무관들이 나가서 군사와 관련된 정보, 무기 체계 정보라든지 또 우리가 무기를 수입할 때 어떻게 하면 싸게 수입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하게 되는 겁니다. 국정원에서도 나가요. 근데 국정원에서 미국 대사관에 나가면서 나 국정원 직원이요 하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해서 신분증을 바꿔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 국가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니까 미국 CIA 요원들 한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외교관 신분 달고 들어와 있고 우리 국정원도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상호 감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의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기밀 정보를 수집해서 해외로 나가는 게, 빼돌리는 게 없는지, 이런 거 다 하게 됩니다. 외교관의 임무 중에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1페이지에 보면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사건, 이런데 이게 이제 국제법과 관련된 사건인데 꽤 유명한 사건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세대에는 아마 팔렙이라는 이름이 익숙치 않을 거예요. 지금 오일 값이,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오일 생산을 계속 하는데 저장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가라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비가 안 되니까 수입국에서도 사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조선이 바다에 떠댕깁니다, 지금. 더 이상 실을 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뉴스에는 보니까 또 원유 감산하기로 미국, 소련 뭐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는 뉴스도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원유를 사가면 돈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사가면 돈을 준대요. 우리는 아직 그런 처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란이란 나라가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미국도 기름이 많이 나와요. 셰일가스도 나오고,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 미국 중동에서 원유 수입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하고 친화적인 정권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비 국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팔레비 국왕 정권은 친미 정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978년, 9년에 이란의 회교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호메니라는 종교 지도자가 정권을 장악하고, 팔레비는 치료 목적으로 이제 망명을 하고 하다가 미국으로 쫓겨나고 해요. 근데 호메니는 완전 이제 이슬람 그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이란에 대해서 해왔던 그 악질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괘씸하고, 그러니까 반미 정권이에요. 그러던 차에 이제 대학생 시민들이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습격을 해서 약 60명의 외교관을 인질로 잡아요. 그 인질로 잡은 게 풀려날 때까지 한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민이나 대학생들이 미국의 외교관을 인질로 잡는 행위, 대사관을 침입을 해서 이 잡는 행위가 국가 책임이 발생하는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각 국가들은 상대국의 대사관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보호해주지 못했죠. 근데 이제 시민이나 대학생들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는 아니에요. 국가의 행위라면 국가 책임이 발생하는데 그 행위 자체는 시민이나 대학생들의 행위니까 거기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막상 점거를 하고 나니까 호멘이라든지 이란 정부의 태도가 니네 잘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점거를 당했으면 빨리 그 점거 상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행동에 나서지 않고 부작위로 그거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이 책임을 져야 된다, 국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점거 행위에 대해서 미국이 ICJ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특공대를 파견해서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헬기 여러 대가 가다가 그 중에 한 대가 모래폭풍을 만나서 추락을 하는 바람에, 왜냐하면 특공대원이 20, 30명이 가면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추락을 하면서 한 5명인가가 죽어버리니까 특공작전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특공작전은 실패를 하고 ICJ에 제소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카트였는데 카트가 물러나고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협상을 통해서 이 인질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민과 대학생들이 이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으로 일부 미국 외교관들 6명 정도가 캐나다 대사관으로 시민들한테 잡히기 전에 피신을 해요. 아마 지하 땅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인질로 잡힌 사람들과는 별개로 이 6명, 탈출한 6명이 이란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하면 이란을 벗어나게 할까? 미국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는 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벗어나게 할까? 그 작전을 꾸미게 되는데, 영화 촬영을 기획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치 영화 배우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란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있어요. 그게 아르고, ARGO, 아르고라는 영화예요.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아르고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무의 개시와 종료는, 임무의 개시는 그 나라의 외교관의 신분을 가지고 입국하는 시점부터가 임무의 개시고, 외교 특권 면제가 부여되는 종료 시점은 외교관의 신분을 종료하고 귀국할 때 또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국하는 시점까지다. 특권 면제의 부여 시기는 들어가는 때부터 나오는 데까지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2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개념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그레망이라는 거예요. 아그레망, 이거 영어의 어그리먼트라는 표현의 불어식 표현이에요. 뭐냐면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한국인 대사를 파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당신네 나라에 대사로 파견하고 싶소. 당신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하고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대사의 경력이라든지 학력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상대방한테 보내겠죠. 그러면 상대방 국가는 이 사람이 정말 그 주재국인 미국에서 한국 대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인가, 아니면 과거에 이게 반미 기질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오케이, 이 사람은 우리 미국 주재 한국 대사로 줬소 라고
동의 표시를 하면 그 사람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대사를 파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의 표시를 하는 절차, 이거를 아그레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국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대사로 파견할 수는 없어요. 상대국에서 난 이 사람 싫다라고 했을 때 왜 싫은지 그 이유를 밝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안 돼. 그러면 파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도 있을지 모를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그레망을 보낼 때는 그 아그레망 이 사람을 우리가 보내고 싶소 할 때는 대개 비밀리에 보내서 상대방의 동의가 오면 그때서 이제 대사 내정자를 공개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그레망을 받아서 대사로 파견하게 되면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사로 나가는 사람한테 이 사람을 내가 전적으로 신임한다라는 레터를 써가지고 미국 국무부에다가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임장이라고 해요. 이 사람을 내가 대사로서 신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임장을 대사가 몸에 품고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내가 이렇게 한국 정부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미국에 와서 신고를 할 때 대통령이 안 바쁘면 대통령한테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국무부 장관이거든요. 국무부 장관한테 내가 대사 임명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신임장을 상대방 국가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임장을 제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외국의 대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장을 제정받고 또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양국 우호 관계에 힘써달라라는 덕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교관 중에 상당수는 영국 대사를 한 번은 하고 싶어 해요. 영국 대사. 왜 그러냐면 영국의 대사로 파견이 되면 이 신임장을 누구한테 제정하냐면 여왕한테 해요. 그런데 신임장을 제정하는 날짜가 정해지면 영국에서 황금마차,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오픈카 형태의 마차가 이끄는 차가 영국 왕실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와서 대사를 태워가요. 그렇게 해서 그 차를 타고 여왕 앞에 가서 신임장 제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외교관으로서는 그 마차, 황금마차를 타고 대사관에 신임장을 제정하러 가는 거 멋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국 대사를 한번 하고 싶어 한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외교관 그러면 뭔가 화려할 것 같고 대단해 보이죠. 근데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뭐냐면 외교관이 되면 누구나 미국 대사관에 가고 싶고 프랑스 대사관에 가고 싶고 가까운 일본 대사관, 중국 대사관, 주요국의 대사관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을 거기다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거의 200개 나라 가까이 될 거거든요.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 아마 108, 90개국 될 겁니다. 그러면 우간다에도 대사관이 있고 베닝에도 대사관이 있고 아프리카 가나에도 대사관이 있고 남아공화국 거기 이제 그 요하네스버그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거든요. 요하네스버그에 대사관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미국 보내고 누구를 아프리카 보내고 누구를 남미를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게 우리 정부에서 외교관으로서 좋은 나라에 한번 가면 그 나라에 한 2, 3년 근무하면 다시 국내에 와서 또 2, 3년 근무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소위 가기 싫어하는 나라들에 가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봐서는 가기 싫어하는 나라가 대개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이에요. 아시아 국가는 최근 들어서는 선호한다 그럽니다. 왜? 물가가 싸고 일단 가까우니까 하인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좋은 나라를 가면 한 번은 안 좋은 나라를 보내요. 그거를 이제 냉탕 온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따뜻한 데 한 번 갔으면, 그러니까 따뜻한 데가 더운 데라는 뜻이 아니고 가고 싶어하는 좋은 지역을 한 번 갔으면 냉탕에도 한 번 가라, 오지에도 한 번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오지에 가게 되면 또 나름대로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있어요. 오지수당이라는 게 붙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남아공화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파견되면 1년에 부부가 한 보름 정도 좋은 데 가서 여행할 수 있는 항공권 여행 비용을 다 대줘요. 그 다음에 월급 받을 때 위험지니까 오지수당이라는 걸 또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지에 있는 대사들은 거기서 무슨 사고가 한번 터지면 약간 좀 과대포장하는 그런 경향도 보여요. 왜? 오지로서 계속 유지가 돼야 오지 수당이 있고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당근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강도 사건이 하나 났다 그러면 이제 본국에다가 보고할 때는 조금 더 심하게 보고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외교관으로 파견돼 가지고 뱀한테 물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오지에 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보도는 안 되죠. 외교관이 해외에 파견되었다가 죽는 경우 꽤 많이 있어요. 과로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외교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국정원 요원인데 해외에 나가서 공작 활동을 하다가 죽게 되면 그런 뉴스는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제법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보면 국가의 영사관계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기 전에 조약집을 먼저 보고 지금까지 본 것들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조약집 127페이지에 보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나오죠. 거기에 제3조가 외교관의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3조에 보면 외교사절의 직무는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재에서 봤던 파견국을 대표하는 것,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접수국 정부와의 교섭, 그 다음에 정보 수집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제의한 자에 대해서 접수국의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해야 된다. 아그레망에 관한 절차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접수국은 언제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공관장이나 기타 공관의 외교 직원이 부적절한 인물이며 또는 기타의 공관 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기피인물 혹은 부적절한 인물로 지정된 사람 이런 거를 라틴어로 페르소나 난 그라타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페르소나 난 그라타로 지정을 받게 되면 본국으로 소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적절하게 소환을 하지 않으면 그 주재국에서 추방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공관장의 직급 대사, 공사, 대리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대사라는 직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공관장은 그 직무를 개시한 일자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진다. 아까 석차 정해지는 거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2조에 보면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원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어느 나라의 대사관에서 불이 났어요.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 밤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 대사관에서 당직하는 사람이 한국의 소방서에 대사한테 연락을 하고 그 대사가 한국의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오기 전에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갖고 불을 끄러 그 대사관으로 진입을 할 수 있냐?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소방서장이 결정을 내려서 문 열어달라고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냐?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는 영사관에서 불이 나면 그러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조 1항이 이제 공간지역은 불가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은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간지역을 보호하고 공간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화문에 나가면 미국 대사관 앞에 우리나라 그 경찰들이 쫙 깔려가지고 근접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고 있죠. 이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에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차량 들어가는 문도 지그재그로 해서 폭발물을 실은 자동차가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놨지만, 접수국 국가에서도 그 공간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3조에 보면 모든 조세와 부과금으로부터도 면제된다. 외교관은 그 외교관으로 파견되어 있는 동안에 그 국가에 세금 안 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세금을 안 내냐면,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가면 2만원짜리 예를 들어 세 사람이 가서 2만원을 먹고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18,180원 돼 있고 부가세 1,818원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소득세라든지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각 나라의 세제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나라가 있고 뭐 판매세 내지는 상품세를 적용하는 나라 있고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도 안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네바에 파견된 외교관이 무슨 뭐 손님이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가서 20만 원치를 먹었어요. 근데 거기는 세금이 꽤 세거든요. 한 20% 된다. 그럼 2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4만 원은 세금이다. 그러면 20만 원짜리 이렇게 가져와서 계산서 가져오면 외교관 신분증 딱 보여주면서 면세로 가져와 달라고 그러면 16만 원짜리 계산서를 다시 갖고 와요. 그래서 16만 원만 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낸다. 각종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관으로 파견된 사람이 뭐 냉장고나 텔레비전 같은 거 살 거 아니에요? 그때도 세금은 빼고 사요. 면세로 사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면세로 사는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가게에서도 물건을 사면 면세로 해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세금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오늘 출석 체크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들 Y색의 출석 체크에는 제가 문제 실지 말라 그랬어요. 소개하지 말라 그랬어요.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 체크, 그 출석 체크 문제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이 세금과 관련해서 지난 4월 15일 날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우리는 월급이라고 받지만 국회의원들은 세비라고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한 사람당 한 1,300만 원 정도 받아요. 거기다가 한 사람당 9명 내지 10명 정도의 보좌관, 비서, 보좌관, 비서관, 사무직원, 운전기사 다 보조를 받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밑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요. 근데 월급도 꽤 많아요. 1,300만 원이면 꽤 많아요. 출석 체크 문제 첫 번째 질문. 국회의원은 세금을 낼까? 세비를 받는데 우리는 월급 받으면 세금 떼고 주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의 공무원 세금 안 낸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질문은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으면 세금을 낼까? 라는 게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이번엔 출석 체크 문제 2개예요. 연결된 문제예요. 이번에 4월 15일 날 당선된 국회의원은 5월 30일 날부터 국회의원으로 취임을 해요. 정식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5월 달은 국회의원이 일하는 기간은 30일하고 31일 이틀이에요.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5월 30일, 31일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이틀치만 받을까요? 한 달치 다 받을까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 문제 첫 번째, 국회의원도 세금을 내는가? 두 번째, 이번에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5월 달 월급은 이틀치를 받을까? 한 달치를 받을까? 이게 출석 체크 문제입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보면 국가의 영사관계라는 게 있는데 대사관은 한 국가의 하나예요. 미국에는 워싱턴 DC에만 대사관이 있어요. 근데 영사관은 여러 개가 있어요. 미국 같으면 뉴욕에도 총영사관이 있고요. 시카고에도 총영사관이 있고 LA에도 있고 휴스턴에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큰 도시에는 영사관들이 다 있어요. 이 총영사관들의 역할은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보호가 주된 업무예요. 그래서 미국처럼 큰 나라에는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여러 개의 영사관이 있어요. 일본에도 우리 교민들 많거든요. 일본에 9개의 총영사관이 있어요. 미국도 아마 비슷한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대사관은 그 나라 정부를 대표하는 거지만 영사관은 그 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에 여러 개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관도 아니고 영사관도 아닌 게 대표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부가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 들어보면 뉴욕에 주 유엔 대표부가 있고요. 제네바에 주 제네바 대표부가 있어요. 스위스의 수도는 베른이죠. 대사관은 베른에 있지만 주 제네바 대표부가 있어요. 또 파리에 주 OECD 대표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벨지움의 브뤼셀에 가면 벨지움의 수도가 브뤼셀이거든요. 거기에는 벨기에 대사관도 있지만 그 벨기에 대사관뿐만 아니라 벨기에 대사관뿐만 아니라 주 브뤼셀 EU 대표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요 국제기구와 관련이 있는 그런 장소에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표부라는 것을 설치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업무 처리를 위해서 설치한 경우고요. 또 비슷한 게 무역대표부라는 게 있어요. 무역대표부는 뭐냐면 국가 대 국가 간의 사이는 아닌데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만에 우리 무역대표부가 있고요. 아마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좀 좋아지면 어쩌면 북한에도 무역대표부 내지는 대사관을 설치할 수는 없어요. 왜? 서로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부가 설치될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영사관, 영사관의 대표적인 그 업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04페이지에 보면 영사의 임무 해가지고 파견국 및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위한 것이다. 또 정보 제공, 뭐 여권이라든지 그 출입국 문서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이제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았으면 출생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국에 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총영사관에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4월 15일 선거 같은 경우는 총영사관에 투표함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주재원이라든지 교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총영사관의 역할이다. 영사의 임무의 개시와 종료는 아까 그 대사하고 비슷하다. 근데 아까 대사의 경우는 신임장을 제정한다 그랬는데 영사의 경우는 인가장이라는 걸 제정한다,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06페이지에 보면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조항 22조, 23조 이쪽을 보면서 약간은 말씀드렸어요. 106페이지에 보면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의 근거가 뭐냐, 왜 이런 특권과 면제를 부여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교과서에 보면 뭐 취해법권서라는 건 오늘날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냐, 아니면 대사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가대표설과 기능적 필요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기능적 필요설로 얘기를 합니다. 두 개가 다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측면도 있고 또 기능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특권 면제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불가침권. 그래서 대사관이 불가침일 뿐만 아니라 대사관에서 외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공문서, 서류 이런 것도 불가침이고요. 그 다음에 외교관을 신체적으로 억류, 구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교관에 대해서는 또 조세가 면제된다. 그래서 각종 부과금도 면세된다.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반면에 외교관이 이제 그 나라에 파견이 되면 그 나라의 법령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령을 준수하고 지키지 않으면 페르소나 난그라타로 지정이 돼서 국내로 소환되거나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국가 원수의 재판권 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직에 있는 국가 원수는 공적 행위든 사적 행위든 간에 면제가 된다. 그런데 국가 원수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오늘날에 와서 중대한 범죄로서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범죄들, 중대한 범죄, 나중에 우리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를 살펴볼 텐데, 이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그러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날의 통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3페이지에 보면 피노체트 케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 피노체트 케이스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뭐냐면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죠. 그 박정희보다 조금 늦은 시점에 칠레에 피노체트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둘이가 비슷해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고 나름대로 경제 발전을 시켰는데 인권 탄압을 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의 경우는 79년에 암살을 당한 바람에 그 뒤에 뭐 처벌 얘기나 이런 건 없지만, 이 피노체트는 정권을 물려주고 나서도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998, 9년경에 나이가 많아서 80이 넘어서 이제 병이 생기고 하니까 영국의 런던에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피노체트 재임시에 실종된 사람이 수백 수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스페인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정부가 영국 정부한테 영국에 치료받으러 온 피노체트를 스페인어로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 우리가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국과 스페인 간에는 EU 회원국으로 그 당시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 그러면 안 가기 위해서 또 그 범죄인 인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인 인도 협약상에 정해놓은 인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를 가지고 다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의 국내법에서, 국내법정에서 또 다툽니다. 근데 인도 대상 범죄가 된다고 했는데 영국의 내무부 장관 결정으로 최후적으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처벌은 받지 않았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게 하나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요새 왜 조주빈이 N번방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서 송머식이라는 사람이 막 인터넷상에 미성년자들 성범죄와 관련된 이런 영상을 올려놓고 동영상 올려놓고 했는데 그 피해자 중에 아마 미국인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송머식이는 한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1년인가 2년형을 받고 석방이 된다 그래요. 곧.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도 이제 범죄 피해자가 미국인이면 수동적 속인주의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한미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석방되는 송머식이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범죄인 인도를 둘러싸고 또 우리 국내법 절차를 거쳤는데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미국에다가 인도를 해주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한국은 범죄 형량이 굉장히 낮지만 지금 그거를 올리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이게 형량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미국으로 인도가 되면 10년, 20년 형을 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 그러나 한국이 처벌하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 인도를 해달라 그랬는데 한국이 이미 처벌한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 법정에서 문제가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래서 이중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받고 나서 물론 범죄인 인도 협약상에는 인도해달라고 특정한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 처벌받은 범죄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처벌할 수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범죄 동영상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1년을 받고 처벌했더라도 미국 법에 따라서 10년, 20년 처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거는 국가 내에서 적용되는 원칙이지 국경을 넘어서 타 국가에서도 A라는 국가에서 그 범죄 처벌받았으니까 B 국가에서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절대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사기관의 특권과 면제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비해서 조금 범위가 좁다. 외교관의 경우는 공적행위, 사적행위 할 거 없이 다 면제가 부여되지만 영사의 경우는 영사나 영사직원의 경우는 공적 행위에 대해서 면제가 부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6페이지에 군대, 군함, 군용기의 특권과 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주한미군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한국이 가난하고 미국이 부자일 때는 그 주한미군의 비용을 미국이 다 부담을 했는데 한국이 점차로 잘 살게 되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한국 보고 훨씬 더 많은 주둔 비용을 부담을 해라 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외국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 6조 1항에 따라서 국회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들어올 때는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게 State of Forces Agreement예요. 줄여서 그거를 SOFA라 그래요. SOFA. 미국 군대가 독일에도 주둔이 돼 있고 터키에도 주둔이 돼 있고 일본에도 주둔이 돼 있고 다 많은 국가에 주둔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독 소파, 미일 소파, 한미 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파견된 군대의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관할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한국이 행사할 것인가, 미국이 행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한미 소파를 둘러싸고 많이 논란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영화도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효순이 미순이 사건 이런 거 있었어요. 미국 탱크가 훈련을 마치고 지나오다가 그 길 가쪽을 지나가던 중학생 2명을 미처 보지 못하고
탱크에 깔려서, 말하자면 이제 교통사고죠. 탱크에 깔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탱크 운전병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효순이 미순이라는 아무 죄가 없고 아무 죄 없는 정말 단순히 그 지나가던 학생 2명이 탱크에 깔려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거를 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처벌해야 된다 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에 보면 미군의 군사훈련 중에 벌어진 행위, 그거는 미군이 관할권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나고 나서, 사고 나고 나서 그 운전병들, 탱크 운전병들 다 미국으로 소환이 됐어요.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됐는가 하는 것은 많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이 어린 중학생을 둘이나 죽인 미군 운전병을 미국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냐, 우리가 그 관할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 관할권 행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우리가 외국에 예를 들어 뭐 동티모르나 이런데 군대를 파견해서 그 나라의 질서 보호를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우리 군대 공무 수행 중에 사고로 그 나라 현지 사람을 죽였다 했을 때 과연 그 관할권을 우리 정부가, 군대를 파견한 우리 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옳은가, 피해자의 국가인 동티모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티모르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된다 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군대 파견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제가 그냥 한 나라의 예를 들다 보니까 동티모르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동티모르에 군대 파견한 거는 주한미군 파견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거는 PKO라고 해서 피스키핑 오퍼레이션, 평화유지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 PKO에 대해서는 나중에 무력 사용 부분 할 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국제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상주대표부,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뉴욕, 제네바, 뭐 파리, 브뤼셀 등등의 대표부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고, 우리가 승인하지 않은 국가에 두는 무역대표부하고 이 상주대표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은 국가와 관련된 문제, 국가 관할권, 국가의 대표기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국가 책임을 뒤로 미루고 요거를 먼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순서를 좀 바꿔서 온라인 강의하기가 편리한 부분을 먼저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WTO, 그 다음에 WTO의 일부인 게트의 주요 원칙과 예외, 그 다음에 WTO 분쟁 해결 제도, 요거를 3시간으로 묶어서 한 2시간 반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통상법이라는 과목에서는 그거 하나하나가 몇 시간씩 강의되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지금 국제법 중에서 국제통상법을 일부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제8주는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고사 기간은 제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과거의 기출문제를 올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기출문제 부분은 과제로서 제출은 해야 되지만 성적에 포함시키지는 않겠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왜? 객관적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